저희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대담을 통해서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정부의 발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 그러니까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유지하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단계를 낮추는 건 400명대로 진입하면 그때 고려해보겠다라고 했는데 400명대로 가면은 그때는 조금 더 단계를 낮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2주하고 400명대 정도 간다면은 불가피하게 내려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300명이 2단계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 2단계가 좀 너무 강한 것이 보여요. 그래서 좀 기준이 변경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오늘로 봐서도 547명이 이 주간 평균이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완화는 하지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이것으로 완화하는 것은 폭발적인 유행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네, 네. 오늘 내려진 조정 방안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이제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업주들은 계속해서 이제 반발을 해온 바 있고요. 그리고 카페를 아까 뭐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카페의 경우에는 식당과 네. 또 다르게 식당은 밤 9시 이전까지 이제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하지만 이 카페는 그동안 이제 취식이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을 좀 조정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조치가 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헬스장이라든가 카페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학원 뭐 이런 곳의 경우에는 뭐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그리고 오후 9시 이전까지는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조치를 이제 지키면 일정 정도의 이제 영업을 허용하는 이런 내용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제 감염의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양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집단 감염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통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인 사이의 어떤 감염 이런 예.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이제 불가피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특히 이제 종교시설이라든가 구치소, 요양병원 이런 곳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이건 일단 기존의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라고는 했지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 맞는 다 또 다른 대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충분히 더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설 연휴가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설 네. 연휴에 이제 우리가 또 고향에 간다든지 또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지난 추석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좀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1일부터 14일까지 고속도로를 뭐 유료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이제 해서 이동을 최대한 줄이겠다. 이런 대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주는 게 지금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좀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자세히 조금 더 보자면 말씀해주신 헬스장과 학원, 카페 같은 경우에는 업종 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한 허용이 됐습니다. 지금 어제 신규 확진자를 포함해서 닷새째 500명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허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방역이라는 것이 강하게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능한 우리 지금 상황도 2.5단계이긴 하지만 생활 방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완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형평성 문제라든지 일관성 문제가 계속 지켜지고 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부 당국, 방역 당국의 이 고심이 굉장히 크겠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거보다 더 완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예방 접종을 맞아야 하는 2월 달, 3월 달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생긴다면은 우리 예방 접종 그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맞는 우리 지난번에 독감 예방 주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거리두기를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 2주일 동안 설 연휴 가는 동안에 방역 통제가 잘 되지 않으면은 좀 심각한 상황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우리만 지금 거의 통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나라들은 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완화 조치가 내려졌지만 계속해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카페와 종교 시설의 운영도 완화가 됐습니다. 뭐 짧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카페도 이제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고요. 교회의 경우에는 전체 좌석 수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가 허용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카페의 경우에는 식당하고의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게 제기되기는 합니다만 또 식당과 다른 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게 식당은 그래도 이제 식사를 하고 그 식사를 하고 나면 이석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뭐 상황입니다만 카페는 이게 음료를 마시지만 또 그 음료를 마신 후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또 서로 대화를 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게 뭐 결국 이게 형평성의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서 이제 매장 내 취식을 허용을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이제 방역 수칙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느냐 이건 각 매장이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또 고민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종교 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대면 예배를 일정 부분 이제 밀집도를 낮추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허용을 한 것인데 네. 사실 종교 시설에서의 이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보면은 예배를 하고 나서 식사 모임을 갖는다든지 그리고 이 다른 이제 뭐 소모임이라든가 성경 모임 이런 데서 이제 집단 감염이 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면 예배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일부 사례를 보면은 대형 교회, 굉장히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은 모범 사례도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과정에서 밀집도를 낮추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이게 사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좀 비주류에 속하는 이제 그런 교회라든지 또 기존의 이제 교리와는 좀 다른 이런 좀 그런 것들을 설파하는 이런 교회들에서 사실은 문제가 크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BJ 열방센터 이런 것인데 이런 사례들의 경우에는 작정하고 지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대면 예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밀집시켜서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설 방역 대책 특별 기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운영을 하는데요.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유료화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전에 이제 그 유행세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에 설 연휴가 어떤 기폭제가 될지 어떤 좀 조치들이 취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설 연휴가 지날 때까지 통제가 가능한 지금 500명 수준이지만 방역 당국의 목표로서는 그 400명 이하 정도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이 여러 가지 방침을 마련할 텐데 좀 다른 점은 추석 때만 해도 환자 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네. 또 겨울철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겨울철이면서 또 새로운 변이주들이 자꾸 보고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추석 때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고 사실은 이러한 지금 통제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는 것들 또 이 방역 수칙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전부 규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했을 때 확실하게 이것을 단속한 것이 정확하게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보여줘야만 되는 것이지 지금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단속만으로는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민주적인 이런 방역 통제를 잘 따르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네. 자, 들으신 대로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일단 감소세가 진행이 되면서 현재는 500명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1,000명 가까운 예. 숫자가 나왔었는데 한 200명씩 줄어서요. 이전 한 주가 547명의 신규 확진자입니다, 하루. 근데 그 이전에는 773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세인 것은 맞는데 일단 500명까지 떨어진 이후에 지난 일주일 동안을 보면은 더 이상 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 진단검사 수 자체가 좀 줄어들었어요. 의심 환자들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확진자의 비율인 양성률도 1% 이하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예.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면인데 부정적인 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겨울철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감염은 줄었지만 지금 개인적인 접촉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통제 범위 밖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자들이 많고요. 영국, 남아공, 브라질, 미국 등 변이주가 계속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간 문제이지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고 이것들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예방접종이 끝나면서 집단 면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속도로 봤을 때 뭐 거의 비슷비슷해서 보여서 우리가 검역을 확실히 하고 방역 통제를 잘 한다면은 우리만이라도 결국은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500명 물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이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감소세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평론가께서도 좀 감소세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의 뭐 의견 분석 이런 것보다는 역시 이제 방역 당국이 내놓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같이 보면서 판단하는 것인데요. 지금 방역 당국도 이제 마찬가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1 이하로 내려간 상황이고 이 여러 가지 추세를 보면 확실하게 이제 감소세로 들어간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감소세라는 게 어느 정도의 감소세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할 때에는 이게 순식간에 우리가 작년에 이제 좀 확진자가 적게 나오던 수준, 뭐 100명대 나오고 뭐 이런 수준까지는 지금 뭐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500명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400명대가 되면은 거리두기 조정을 다시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빨리 뭐 이게 될 것이냐는 또 이제 별개의 문제로 지금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 좀 확진자 수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개인 간의 어떤 접촉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이런 감염 그리고 지역 사회에 지금 넓게 퍼져 있는 이런 감염원들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거는 이제 지금의 어떤 뭐 정부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마치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위생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거리두기 원칙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잘 지키느냐 여기에 사실은 크게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또 정부 대책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침들을 계속해서 방역 당국이 일관되게 유지해가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 감염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집단 감염으로 또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집단 감염에 어떤 온상이 되고 있는 구치소, 요양병원, 종교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해 가면서 특별한 어떤 대책들을 제공을 하고 특히 요양병원이나 구치소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후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그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검사를 해 나가면서 예. 파악을 계속 해 나가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오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두고 정세균 총리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역의 고삐를 조여서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라고 했습니다. 고민의 흔적이 굉장히 드러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헬스장의 경우 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제 항변이 많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사실은 뭐 격한 운동이라든지 굉장히 뭐 비말을 많이 좀 나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운동의 경우에는 지금 못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실제로 이제 운동이라는 것이 실제 하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까지 이제 허용하고 말 것이냐 이것은 사실 뭐 개개인의 어떤 뭐 운동의 수준이라든지 또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허용한 이 일정 기준을 가지고 허용한다고 해도 사실은 일정 부분 위험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좀 주로 밤에 이제 좀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런 상권의 경우에는 오후 9시까지 이제 그 제한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7시부터 영업을 하는데 2시간만 영업하고 문 닫으라는 얘기냐 이런 식의 어떤 반발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대책을 보면은 사실 이분들의 어떤 항변이나 이런 것은 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밤 9시라는 시간은 사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일상에 가까운 시간이지만 9시부터는 넘어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노는 시간입니다. 그 논다는 것은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술 마시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굉장히 좀 고뇌가 컸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또 좀 어려운 판단을 한 게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의 경우에는 노래를 부르고 거기 밀폐된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노래 연습장의 어떤 영업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또 이것도 좀 위험성이 커질 수가 있지만 굉장히 또 노래방 업주들이 사실 이 영업을 못하게 된 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일단은 제한을 확실하게 하고 이 노래방을 이용한 이후에 계속 예. 일정 시간 동안 소독을 하고 이런 부가적인 어떤 수칙을 더해서
해서 이제 영업을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상당한 고민이 이제 또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백신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 사례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더 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도 이제 한 노인이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하는 사례가 파악이 됐습니다. 백신 부작용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은 좀 백신 접종을 피하는 게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까지 그 미국에서 파이자 백신을 맞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189만 명이 이 접종을 받아서 이 중에서 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4,393명, 약 0.2%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뭐 상당히 높은 비율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 단기간에 치료가 될 수 있는 부작용이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에 이제 중증 알러지 쇼크, 아나필락시스라고 그래갖고 이게 175명이 나왔거든요. 0.01%. 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이것도 굉장히 좀 높은 숫자이긴 합니다. 그 중에 이제 23명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19명이 여자였어요. 여자가 오히려 또 알러지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만 명에 11명 정도가 이 아나필락시스를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숫자적으로는 많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망자는 없다는 것이 좀 다행이고 50대 예.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인 경우에 있어서도 물론 그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사인이긴 하지만 이 백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어떤 사람이 안 맞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이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뭐 맞는 것으로 공고가 되고 있는데 비해서 주사제라든지 어떤 약물에 대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던 사람들은 가능하면 맞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일단 이런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맞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이자의 경우를 보면 이게 mRNA 백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상용화되지 않았던 것이 처음으로 이제 상용화되면서 한 190만 명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맞는 것은 사실은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하는 백신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이것은 영국에서 이제 시작해서 대규모 접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나오면은 아마 이 mRNA나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부작용일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고는 지금 얘기는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불안한 어떤 우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준비, 그러니까 접종 준비와 관련해서 정은경 청장에게 전권을 갖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점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정치권의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백신을 좀 준비하고 이렇게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책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심지어는 뭐 직접 해외에 나가서 뭐 백신을 이제 구매 계약을 해야 되는 것처럼도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쭉 말씀하셨지만 백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러한 전문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주체가 이 모든 것들을 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질병관리청장에게 이 백신 접종의 전권을 갖고 지휘해라 이런 이제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것도 이제 질병관리청장이라고 해서 또 모든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뭐 아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그 이제 이 관련돼서 뭐 이 의료계라든지 굉장히 좀 원활하게 소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전제가 돼야 또 이 질병관리청장이 좀 이것과 관련돼서 정권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 질병관리청장의 리더십을 또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회복하고 나서 탈모나 뭐 운동할 때 숨차는 증상이나 피로도가 좀 높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증상일 수도 있어서 직접적인 코로나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이게 전부가 다 확실치 않죠. 일단 중증 폐렴으로 앓으신 분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폐 기능이 저하되고 또 폐 섬유화가 가끔 드물게는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폐렴의 증상뿐만 아니라 일단 폐세포, 우리 호흡기 세포에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할 때 숨참이라든지 가슴 통증 또는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후유증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특히 탈모 같은 것들도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도 우리 생식세포에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식 기능이 저하가 된다는 이스라엘 연구도 있었고요. 또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좀 특이한 것들이 있고 또 비특이적인 후유증으로서는 근육통이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발열 설사 같은 것들은 꼭 이
감염증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방역에 또 치료에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후유증에 관해서는 치료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인과관계, 즉 기전 같은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보험 같은 것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40명 정도의 수준으로 이 연구를 했었는데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이 후유증들이 과연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 아주 길게 심각하게 가는 후유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연구는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